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7월 4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최대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너와 내가 동지가 되려면 모든 의견이 같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라도 다르면 갈라섭니다. 최대주의는 항일 독립투쟁 이래 이른바 진보 진영의 오랜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죠. 반대로 보수 진영은 최소주의입니다. 평소에는 다들 저 잘났다고 서로 나대다가도 최소한의 합의점이나 위기 상황이 생기면 바로 뭉칩니다. 조금 생각들이 다르더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송두리째 뺏기는 것보다는 그게 나으니까 일단 뭉치고 봅니다. SNS나 인터넷 공간 게시판 등으로만 보면 한국 사회는 진보가 우세하지만 최근 몇 번의 큰 선거에서 보듯 보수가 주류인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보수 진영이 엄청난 실정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건만 선거 결과는 3번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대주의에 매몰돼서 옥신각신하다가 선거에 지고 나서 그때 최소주의를 택했어야 한다고 후회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니겠습니까? 6.4 지방선거는 흡족하지 못했다는 게 중평입니다. 3주일 후면 또 큰 선거판이 벌어집니다. 광고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오늘이 역사적인 7.4 날이기도 하군요. 때마침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에 와 있고 아베 일본 총리는 그저께 동북아시아 식민지 무력 강점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망언 또는 극도의 반동적 극우 보수로 회귀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남북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 국제 질서는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연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고 또 의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주요 뉴스 몇 가지만 우선 전해드리고 뉴스 브리핑으로 건너가서 소상히 듣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자유권 확대를 우려한다고 어제 공동성명에는 없던 내용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제 공동성명 10개항에 대해서 일본이나 미국, 중국 등에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는데 특히 일본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이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야만적 침략에 맞서 생사를 바쳐서 도와왔다. 이 점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중국과 한국의 민중들이 대동단결에서 싸웠던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한중 관계, 동아시아 관계를 만들어 가자 이런 장기적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이달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유가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여야만의 법률안 처리에는 반대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조만간 대한변협 등과 함께 특별법안 자체로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법안이 어떻게 병합 처리될지 아니면 각자 저기가 될지 여야의 정치력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유가족의 의사 반영 이런 것들이 또 한번 관심거리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730 재보선이 코앞으로 닥쳐왔는데 여당은 인물난, 야당은 전략공천 후폭풍으로 각각 코가 석자입니다. 뉴스브리핑 그리고 양정대 기자와의 코너에서도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저도 모처럼 이따 행간에서 이 부분 특히 야당 쪽 사정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짐작은 다들 하고 계셨겠지만 종이신문사들 조중동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여러 신문사들 매출이 작년보다도 4%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줄었기 때문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쎄 빠지게 일했지만 돈 벌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만 봤다는 얘기겠죠. 언론진흥재단이 각 언론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시작하죠.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날씨 먼저 하나 볼까요? 태풍 시즌이 벌써 가까워 온 모양이에요. 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호 태풍 너구리가 발생해서 북상 중입니다. 일본 오키나와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후의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너구리는 소형급의 태풍이지만 3일 후인 글피쯤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해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진로에 따라 장마 전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다음 주에는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이라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쯤 오키나와에 오면 우리나라 남부지방이나 제주도 이런 데는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세월호 국정조사 어제 그제 연이틀 파행에 국회의원들이란 자가 유가족에게 당신 뭐야? 유가족 가만히 있으라 이런 망언을 하고 그래서 과연 이런 걸 계속 해야 하나 일부에서는 그런 말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경기도 교육청 하는 날이죠. 그 전원 구조 문자가 어떻게 해서 갔는지 이런 게 아마 오늘의 하이라이트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국회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등에 대한 기관 보고를 갖고 학생 전원구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고경모 경기도 부교육감은 학생들이 구조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11시 8분쯤 첫 번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오늘 이와 다른 내용을 밝혔는데요. 네. 최 의원은 전원구조 오보의 근원은 안산 단원고 현장에 있던 경찰의 무전 내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무전 내용을 들은 단원고 행정실 직원들이 교무실에 전원구조라고 전했고 학부모들에게 전원구조됐다는 문자가 발송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단원고에 와 있던 경찰 어느 소속 어느 개선에 누구와 무전 교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거를 좀 밝혀봐야겠군요. 그러면 그 경찰은 그 정보를 어디서 취득했는지 이런 것 말이죠. 예. 지금 어쨌거나 그날 4월 16일 도저히 잊을 수 없는 4월 16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에 2시간 동안
극도의 혼란상을 빚은 첫 번째 이유가 전원구자 문자와 소동이었고 그 이후에는 침몰해가는 배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 트라우마 두 가지일 텐데 첫날로만 치면 지금 전원구조 문자를 가지고도 아직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야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죠. 어저께 청와대 만찬에서. 예,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건데요. 다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내용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갈려 실제로 오는 17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처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유족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 제정은 옳지 않다며 오는 7일에 대한변협, 민변 등과 마련한 특별 법안을 가족대책위 이름으로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광주에서 세월호 선원들 재판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날 당일날 배를 몰았던 이준석 선장 말고 원래 선장 있었죠. 네. 신모 씨. 그리고 뭐 화물 하역업체, 해운조합 관계자 등등.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첫 재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오늘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의 원래 선장 신모 씨 등 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세월호의 원래 선장인 신모 씨 측 변호인은 2012년 9월 1일 청해진 해운에 입사해 세월호 선장을 맡은 것은 지난해 8월 중순이라며 신 선장은 수습 중인 보조 선장일 뿐이고 원래 선장은 이준석 선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이 계약직 임시 선장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서로 원래 선장의 지위를 떠넘기는 모양새입니다. 해무팀장의 변호인과 해문조합 운항관리자의 변호인도 자신이 안전관리자가 아니다. 혹은 운항관리 업무는 청해진 해운의 고유 업무다라고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오늘로 딱 80일째군요. 미 구조자 또 열흘째 소식이 없어요. 예, 열흘째 미 구조자는 11명입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유속이 느려지는 소조기가 시작된 오늘 새벽 5시 20분부터 2시간 동안 수중 수색을 벌였지만 파손된 휴대전화와 가방 등 유실물 일부만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도 별로 크기가 크지 않은데 그것도 파손된 휴대전화면 상당히 조그맣겠죠. 네. 그런 건 어떻게 또 찾아오고 막 수거를 하고 그러네요. 뱃속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 참 답답합니다만 그 11분의 가족들은 이러다 망부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 오늘 저녁에 떠나죠? 네. 근데 지금 뭐 중국 내 언론에서는 이번 시진핑 주석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측이 아주 뭐 대대적인 환대를 했다. 이래가지고 꽤 우쭐하고 흐뭇해하는 그런 보도들이 중국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 참가한 한국인들이 갸오이다오는 중국 땅이라는 중국어로 된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의 뜻을 보이는 사진을 일제히 게재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이 적극적 환대를 펼치고 있다. 한중 수교 이래 최고의 시기에 진입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언론들은 이번 한중 회담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 공식화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 외국 원수로는 아마 거의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서울대에서 강연했죠. 오늘 저녁 떠납니까? 언제 돌아가죠? 예, 오늘 저녁 돌아갑니다. 네, 우선 서울대 강연 얘기부터 좀. 예, 시 주석은 오늘 오전 서울대 강연에서 한반도의 핵무기 존재를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연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참여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강연에 이어서 한중 경제통상 포럼까지 참여하고 신라호텔에서 시 주석과 따로 만나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시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 오찬을 갖고 오후에 한중 경제통상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동행했습니다. 네. 시 주석은 한중 경제통상 포럼을 끝으로 오늘 저녁에 출국합니다. 예, 그 이틀간 계속
어제는 뭐 정상회담 했고 오늘 점심 같이 하고 이후에 또 통상 포럼도 같이 가고 네.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시진핑 주석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 예우 그 이상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2주년입니다. 북한이 7.4 성명 정신을 강조하면서 최근 우리 정부에 제시한 특별 제안의 진정성, 근데 우리는 거부했지만 네.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예, 북한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을 내세우며 최근 북측이 밝힌 특별 제안의 진정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3대 통일 원칙을 자세히 소개하며 3대 원칙에 배치되면 남북관계가 불신과 대결에 처한다는 것을 최근의 불미스러운 남북관계가 똑똑히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신문은 북한이 특별 제안을 통해 화해와 협력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요구한 것도 3대 원칙에 근거해 통일운동을 벌이려는 북의 입장과 의지의 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회 동북아 역사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특위에서 일본 아베 정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동북아 역사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일본 아베 정권의 고노다마 정신 훼손과 집단 자위권 행사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동북아 특위는 일본 정부가 고노다마 정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편법적인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해 노골적으로 군사 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내는 아베 정권의 연속된 도발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던 50대. 이 50대들의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갤럽 주간 정례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4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0대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점이 주목됩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긍정평가 40%, 부정평가 48%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 41%, 새정치연합 31%, 통합진보당 3%, 정의당 3%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16%입니다. 네, 응답률이 16%면은 낮은 편은 결코 아니군요. 네. 50대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점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네. 긍정평가보다 높잖아요. 예. 대구하고 경북은 긍정평가가 몇 %나 나왔답니까? 아, 예, 제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네. 뭐 50%는 넘을 거고. 네.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세월호가 바다에 빠져서 하나도 구해내든 못 구해내든 뭐 어디에서 무슨 부정이 벌어지든 맹목적 지지라는 게 이렇게 무섭군요. 김명수 후보자에 이어서 이제 최양희 첨단 특별 농법과 신출 규모라는 재테크 실력 이런 건데 부부간의 금술도 아주 좋은 모양이에요. 부부 동반으로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최 후보자가 최근 5년 동안 22번의 해외 출장을 가면서 그중 7차례 배우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대가 제출한 최 후보자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해외 출장 기록과 출입국 관리소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면 최 후보자와 배우자의 출입국 날짜와 행선 국가가 똑같은 경우가 7번 있었다는 겁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 3,5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사적인 용도로 쓰였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뭐 문화 차이겠지만 외국 같은 데서는 부부 동반으로 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또 사이가 안 좋다가도 뭐 꽤 유명한 사람들의 경우에 어디 외국 나갈 때는 일부러 부부가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뭐 좀 그런 분위기나 문화는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최 교수는 22번을 가면서 7번을 부인과 함께 출장 갔다 왔다. 부인 비행기 값이나 호텔비, 밥 먹은 거 이런 거 무슨 돈으로 했는지 네. 따져봐야 되겠군요. 경실련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검찰에 고발하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실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제자 논문 짜깁기 및 공동조자 불법 등재를 통한 연구비 부당 수령 등의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철도 비리가 이거 역시 고구마 줄기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다른 워낙 큰 것들이 터져가지고 이게 그냥 저 신문 뒷면으로 가 있던데 평상시 같으면 이거 일면톱 먹고도 남을 그 기사거리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그 검찰 수사를 받던 김광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제일 높은 사람이죠, 이사장이면. 예, 그렇습니다. 근데 수사받다 투신 자살을 했어요. 예, 전 이사장입니다. 네네. 김광재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이사장으로 재직을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납품과 공사 수주를 둘러싸고 업계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근에 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 AVT가 정관계 곳곳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포착했고 김 전 이사장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이 오늘 새벽 서울 광진구 잠실대교 전망대에서 투신해 향후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새벽에 한강으로 갔군요. 살인청부 혐의로 구속된 새정치연합 소속 서울시의원 김형식 씨. 근데 이 사람이 또 뭐 그 철피야. 지금 네. 방금 전해드린 그거하고 관련 있죠. 네. 뭐 거기에도 뭐 연루됐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1부는 어제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 방금 말씀드렸던 업체입니다. AVT의 자금 수천만 원이 김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VT 대표 이모 씨가 지역구 시의원인 김 의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업권 수주에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메트로가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에 궤도 개량 공사를 하면서 AVT 제품에 유리한 공법을 적용하는데 김 의원이 힘써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한 살해된 재력가 송모 씨의 장부를 입수했는데요. 김 의원이 송 씨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받았다는 5억 2천만 원 중 일부가 공천헌금 명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권영모 전 수석 부대변인도 AVT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권영모 새누리당 전 부대변인, 이 사람이 뭐 돈 심부름을 왔다 갔다 막 부지런히 하고 다녔더군요. 박상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이 사람도 돈이 많죠. 예. 예. 박상은 의원의 운전기사 김모 씨가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나온 현금 6억 원 중에서 일부가 공천 헌금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 의원은 이 돈이 설원봉 전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받은 퇴직 위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운전기사 김 씨가 6억 원 중 일부는 박 의원 지역군의 구의원 후보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받은 불법 자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 이와 같이 진술하고 일부 금액에 대해선 돈을 받은 날짜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돈을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한국학술연구원에 가져다 놓았다가 지난 3월 서울 방배동 박 의원의 아들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이때가 육사선거 앞두고 현역 의원들이 시의원이나 구청장 공천할 때 막강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운전기사가 뭐 지금
작정을 하고 팩트들만 모았다가 하나씩 까고 있는 모양인데 검찰이 알아서 잘 사실을 가리겠지만 간단할 것 같지는 않군요. 지금 뭐 야당이 서울 동작을 전략공천 놓고 뒤숭숭한데 주소지까지 미리 거기다 갖다 놓고 저 시켜주세요 하고 세게 말해왔던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 뭐 많이 서운했나 봐요? 대변인직 그만두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 대변인은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동작 의뢰 전략공천 될 것으로 예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이 지역에 전략공천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 대변인은 어제 안철수 대표로부터 전략공천 결정 얘기를 듣고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대변인직도 사퇴하겠다고 안 대표에게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아직도 이런 경찰이 있군요. 절도 혐의 피의자를 조사하다가 뭐 갑자기 CCTV를 끄고서 폭력을 휘두른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오늘 형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전직 경찰관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박 씨는 지난 2월 13일 경찰서 진술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던 특수절도 피의자 김모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에게 녹화용 CCTV를 끄도록 지시한 뒤에 몇 차례 김 씨의 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징계 과정을 거쳐 박 씨를 해임시킨 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영상조사 녹화실에 그 CCTV 그렇게 끄는 게 간단치가 않은데 그냥 뭐 선풍기 켜고 끄듯이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후배 경관을 시켜서 했다. 그 근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군요, 지금. KBS 양대 노조가 보도의 독립성, 청와대로부터의 독립성 이런 거 보장할 수 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선출되면 총파업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왔군요. 예, KBS 양대 노조는 오늘 길환영 전 KBS 사장 후임으로 6명의 후보군이 추려졌으나 이들 중 다수가 공영방송 책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만약 보도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가 선출될 경우 중단했던 총파업을 재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새 노조 관계자는 이사회가 최악의 후보 4명을 오는 9일 최종 면접에서 걸러내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사장 면접 후보는 조대현 전 KBS 미디어 사장,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대영 전 KBS 미디어 감사, 이동식 전 KBS 비즈니스 감사, 이상효 KBS 외주 제작국 PD, 류현순 KBS 부사장 등 6명인데요. KBS 양대 노조는 고대영, 류현순, 조대현, 홍성규 등 4명을 부적격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네. 고대영, 류현순, 조대현, 홍성규. 이 4사람 이름을 기억해두었다가 사장으로 누가 뽑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법원이 이웃에 사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일본 징용 피해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특별한 뭐 물증이나 서류 이런 거 없이도 이웃에 사는 사람의 얘기만으로도 이걸 네.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다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웃의 진술만으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김모 씨 유족이 대일항쟁기의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위로금 지급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웃들이 작성한 보증서에 의하면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심한 노역을 한 고인이 일본인 감독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고 귀국 후에도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위안부 아니죠. 성노예 희생자 이렇게 표현해야 한다고 그랬죠. 강제징용 이거 모두 다 동일한 차원인데 일본 아베 총리는 이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의 아는필 기자와 함께 오늘의 이러저러한 뉴스들 다 모아서 들어봤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에서 7도 정도 높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고 해안 지역은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내일 밤에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너구리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약한 소형급 태풍이지만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일본 오키나와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태풍의 경로가 유동적인 만큼 기상정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와, 무슨 동굴 안에서 전화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후하게 울리네요. 예,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 스튜디오 예. 안에서? 예. 네, 저도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오늘은 톱뉴스 뭘로 가요? 예, 오늘은 큰빛 이끼벌레라고 예. 그 사대강 공사 때문에 영산강에서 나왔다. 예. 낙동강호 영산강에서 나왔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는 금강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금강? 예. 그래서 근데 무엇하고 그리 거기까지가 갔답니까? 그게 정확히 뭐 때문에 쓰는 건 모르겠는데 그 캐나다 외래종인데 예. 그 고여 있는 물에서 생기는 네.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강 보호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생겼던 게 금강에서 생긴 게 영산강, 낙동강까지 번져간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그 지역에서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현장 조사에 나가서 저희가 거기 직접 아침에 가서 네. 취재를 해왔습니다. 그 뭐 생긴 것도 좀 흉측하고 되게 크던데요. 굉장히 큰 것도 있고요. 또 저희 취재진이 그
커피 그 컵에다가 예. 일부를 좀 가져왔는데 예. 그래서 저희 뉴스룸에서 한바탕 오늘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징그러워가지고요. 살려서 가지고 왔어요? 그거는 약간 저기 뭐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건 아니고 해파리 같이 그렇게 돼 있는 알겠습니다. 동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왜 생겼고 어떻게 문제인지 저희가 직접 카메라로 담아서 그걸 보내드리는 거 오늘 톱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외래종들은 하나같이 번식력이 그렇게 빠르고 토종 뭐를 잘 잡아먹거나 천적이 되고 뭐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얌전한 놈들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황소개구리가 벌써 20-30년 됐는데 쓰게요. 외래종들 점점 더 많아지고 또 4대강 문제 때문에 저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그리고 오늘 새벽에 시설공단 전 이사장이 투신 자살을 했는데요. 국토부 고위공무원 출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저께는 새누리당의 권영모 부대변인이 철도 문제, 비리 문제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래서 어제 새누리당이 그 사람을 수석대변인에서 제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실 또 오늘 투신 자살한 그 분이 조사를 받던 것과 그게 똑같습니다. 그 부품이. 네. 그래가지고 그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 제가 지금 아직 그 취재로 나간 보고를 PD가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관련이 있나 없나를 지금 아직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걸 좀 집중적으로 그다음에 지난달에도 철도 시설공단 간부가 자살한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일인데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해서 취재 결과를 저희가 9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짜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네, 그래요. 아니,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면 우리 같은 자매 친형제 같은 방송이지만 우리 라인을 통해서라도 보안을 지켜야 돼요. 뭐 알겠습니다. 타사를 통해서 타사 기자들이 이거 실시간으로 듣고 뭔가에서 한 줄만 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주 탑 시크릿 단독 특종 기사면 그냥 귀뜸만 해주거나 뭐 살짝 예고만 하고 중요한 팩트는 가려야죠. 그런 건 다들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고요. 지금까지 나온 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에서 다 나온 얘기를 일단 갈무리해서 말씀드린 건데. 근데 그거는 우리 청취자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통신 갈무리만 하시면 안 돼. 조금 한 발쯤은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 기사에는 그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얘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취재가 안 되더라도 연관 여부가 뭐 주목된다라는 말이라도 써줘야 되는데 역시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좀 취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철도 마피아 이 건 이거 지금 소나기 막 내릴 때 비가 오는 거라 지금 덜 피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아요. 줄줄 나오는 거. 보통 사건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철도 이런 데 들어가는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데다가 예산 규모가 크고 일테면 볼트너트 하나를 뭘로 바꿔도 전국의 철도에 다 적용하면 그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어떤 공법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쟁업체들끼리 아주 피말리는 사생을 건 로비를 하고 그럴 거란 말이지. 관료들이 오죽하면 죽었겠어요. 하나 더요. 하나 더 오늘 정치권 소식인데요. 여전히 그 전략공천 폭풍 여기 동작을과 광산을 문제 때문에 계속 오늘도 성명서도 나오고 허동준 위원장은 여전히 거기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철수 공동대표가 김광진 의원을 공개적으로 꾸짖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원식 의원이 물론 거기에 딱 맞게 우회적인 비판이었는데 지금 사실 10대 맞을 짓을 했으면 10대를 맞는 거고 한 대 맞을 짓을 했으면 한 대 맞는 게 맞아야 되는 건데 한 대 맞을 짓 한 사람은 3대 4대 때리는 거는 부당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현장에서 찍은 것들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죠. 유가족한테 당신 유족이야? 그럼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 잘못과 그런 저기를 먼저 했어야지 말이죠.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시 9분 들어가네요. 마무리 편집 잘 하시고 뉴스에서 뵙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고요.
게시판 잠깐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누르자마자 양정대 기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논현동 신사. 양정대 팬이 아주 막강해지고 있군요. 날로. 근데 참 부드럽게 잘하는 편이죠. 다른 매체에서 정치부 기자들 리포트하는 거 수도 없이 들으실 텐데 잘해요. 참 이분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Scenic, S-I-E-N-I-C.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팟캐스트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게 새누리당스러운 성향의 팟캐스트가 아예 없더군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더라. 그랬더니 다른 분이 있었어요. 저격수다. 지금은 TV조선으로 옮겼지만 TV조선에서 하고 있는 그 우스꽝스러운 안경 끼고 우스꽝스러운 말은 뺄게요. 제가 보기엔 좀 외모가 그랬는데 장모라는 사람이 MC 보는 그 프로 저격수다가 원래 팟캐스트에 있었던 건가요? 몰랐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팔방미인 김용민 PD께서 특정인의 건강 상태를 두고 지나치게 소상하게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있었던 것을 다시 듣기와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서 엄중 항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결석하는 일 절대 없도록. 제가 사회부 기자 좀 오래 한 편이었고 하드워킹, 혹독한 근로 조건에 매우 익숙해 있는 편인데요. 석 달 만에 저녁을 밖에서 먹다가 조금 그렇게 됐는데 그냥 제가 너무 솔직히 밝혔더니 게시판이 좀 불필요하게 시끄러워졌던 점 깊이 사과드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성실하게 자리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코너 넘어갈까요?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 늘 있으면서 전화 받으시는 거죠? 네. 다리 하나 건너면 합정동인데, 네. 아니, 여기 정말 굉장히 열성 팬들이 많으세요. 좀 셈이 날 정도로. 언제 한번 오시죠? 직접. 그러시지 말고. 근데 이 시간이 항상 마감하고 겹쳐 있는 시간이어서. 본지 마감을 좀 앞당기시고, 기자들 왜 마감 끝나고 나면 석양 바라보면서 한잔 하잖아요. 석양주. 그거는 없어졌어? 옛날 얘기고요. 진짜 옛날 얘기고요. 기자 무슨 맛에 하나 그럼. 아무튼 마감 빨리 한번 치고 와요. 알겠습니다. 예. 그 팬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뭘 처음 소식으로 할까요? 우선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까 짧게 뉴스 브리핑을 하긴 했는데, 네네. 우리 양 기자도 한 번 더 압축해서 전해주시고요, 일단. 정치권이 정례조사, 매주 일주일마다 하는 정례조사 중에서 이제 많이들 인용을 하는 게 네. 한국갤럽조사하고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갤럽조사인데요. 한국갤럽에서 7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국정수행 지도를 조사를 했더니 40%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갤럽조사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떨어진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갤럽에서 매주 하는 그 수치를 쭉 이렇게 좀 일별을 해보면 지금 5월 들어서부터 이 상승이 거의 없이 네. 지금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40%는 그동안에 이 갤럽 쪽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반등을 하는 그 지지선, 저지선이 40%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결국 40%까지 내려왔고 네. 이게 결국은 한중 정상회담 지금 워낙 중요한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을 텐데요. 예. 이 한중 정상회담 내용 그 관련해서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면 조금 더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제 40%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이런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 네. 내용적으로 조금 자세히 보면요. 여권 내에서 굉장히 좀 긴장할 만한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박근혜 대통령 또 정부 여당에 대한 핵심 지지층이 이제 60대 이상 노인층뿐만 아니고 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50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50대의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네. 네. 이게 아마 정권 출범 후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충청권 그리고 부산 경남권의 지지율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는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부산 경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산 경남이 40%,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41%, 부정평가가 49%라고 합니다. 꽤 차이가 나네요. 예. 지난주에는 그게 51대 43 정도 됐었는데, 네. 이게 180도 뒤집힌 거죠. 그렇네요. 충청권 같은 경우도 부정평가가 11%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점심 때 친박계 핵심 의원을 만났었는데요. 좀 걱정을 하는 게 다른 거보다도 일단 50대의 지지율이 빠지고 충청권에 이어서 이 부산 경남 쪽에서도 지금 부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던데 네. 이게 결국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지금 새누리당이 의존해가고 있는 형국이고 그렇죠. 730 재보궐선거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반해서 치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의원도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 정상회담이 일정하게 좀 방어막을 해서 최소한 1, 2주는 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든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항상 이것은 크게 다루는데 50대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내려갔다는 첫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이고 물론 시진핑 또는 오바마 이런 강대국과의 정상회담은 한 최소한 3 내지 5% 포인트의 상승 효과를 가져오곤 했다고 해요. 여론조사 그렇죠. 전문가들의 그동안 한 20, 30년께 쭉 보면. 네네. 그런데 지금 박근혜 키즈들, 특히 장관 후보자들이라거나 국조특위에서의 몇몇 의원들의 정말 인간적 차원에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진다면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도 많이 깎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합니다. 오늘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아마 지금 다음 주에 청와대 기관 보고가 예정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기관 보고는 장이 한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금 이제 출석을 해야 될 예정인데 엊그제 김광진 의원의 말실수를 갖고 오늘
뜬금없이 새누리당이 또다시 김광진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음 주부터는 기관보고는 물론이고 국정조사 일정 전체를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엄포를 놓고 나왔어요. 예. 이거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황당하실 텐데 어쨌든 지금의 새누리당 이 세월호 국조특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일 텐데 네. 아마 이렇게 무대포 비슷하게 정말 국민 눈치 안 보고 계속 청와대 눈치만 보고 가는 형국이 계속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 어쨌든 이 외국 정상들 만나서 나름 노력을 하는 상황일 텐데 그 노력이 무의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겠다.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최소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자 앞에 옷깃을 여미고 그가 어떤 사람이건 어떤 사고를 갖고 있건 간에 일단 생자는 사자 앞에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예의를 표하고 이것이 짐승과 다른 우리가 인간적이란 말을 많이 쓰는 그 인간적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유가족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당신 누구야? 유가족이야? 그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서 이건 철학이나 성향이나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인간미, 정말 같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설령 화가 났어도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법을 따르고 뭐 그래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말을 그렇게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복도에 나가서는 뭐 더 세게 붙었대던데 그 조원진 의원. 슬프더군요. 자, 730 재보선 얘기 좀 해야 되겠죠? 김문수 지사는 뭐 비단길이라고 해도 안 나가겠다 그러면서 동작을은 확실히 안 나갈 것처럼 말하던데, 어떻게 봐요? 일단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가지 않는 쪽으로 애초부터 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출마했을 때, 이 7월 30일까지는 친박계 지도부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의 권력 핵심부가 김문수 하면서 띄워주겠지만 730 재보궐선거가 개표가 끝남과 동시에 그 용도 폐기다. 이런 생각들을 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는 당내 지지 기반이 그렇게 아주 썩 넓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외부에서 좀 다른 방식으로 좀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굳힌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김문수 전 지사 뭐 나름의 그 인지도 또 뭐 개혁성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상품성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수도권 전체 재보선을 좀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친박계 지도부는 거의 멘붕 상태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서울 동작을 해서 어쨌든 좀 참신한 인물을 좀 내세워 볼까 하고 몇몇 사람들을 접촉을 했던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김진명 소설가를 접촉을 했었고요. 또 그 동작을로? 채널A의 그 쾌도난마를 진행하고 있는 박동진 앵커하고도 접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들이 대부분 다 지금 시간적으로도 너무 급박하고 분위기로는 자신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당사자였던 대상자였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판에 괜히 물 새는 보트 고무 잠수정에 올라타고 싶지 않다 이거겠죠. 그렇겠죠. 지금 김문수 전 지사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채널A의 박종진 앵커는 국회의원 해보겠다고 이전에도 한번 노크를 했었어요. 그건 뭐 알려진 사실이죠. 아, 그렇죠. 양천 목동인가 어디 예비고사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아무튼 그 새누리당이 의외로 사람을 못 찾아서 인물난에 빠져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수원 같은 경우도 4개 선거구 중에서 3개 선거구에서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사실은 진용 짜는 게 지금 굉장히 더디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파괴력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편인데 구인난. 때문에 이제 말로는 지역의 참 일꾼을 찾는 짜서 공천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공천관리위원회 사람들 좀 만나보면 정말로 사람이 없다. 정말 깝깝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 이준석도 있고 그렇잖아. 이준석은 저희가 노원병 출마한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부산의 오거돈 후보 시장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졌는데 지금 뭐 노컷 뉴스 보면은 뭐 나올 것처럼 얘기하고 또 어느 청취자께서는 오거돈 출마 확정 이렇게 올리셨는데 확인된 겁니까? 지금 저는 확인까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100% 확정된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네. 오거돈 캠프에 있는 모 유력 인사하고 얘기를 어제 통화를 했었는데 네. 들어보니까 지금 그쪽에서 새누리당이 지금 공천을 압축을 해놨는데 2명을 압축을 한 게 한 명은 친박연대 전 사무총장이고요. 네. 다른 한 명은 전직 구청장인데요. 이 사람들 정도면 오거돈 후보가 해볼만하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는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어제 저녁 때 버전입니다. 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군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하루 종일 뭐 시끌시끌했고 모든 매체들이 다 크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설들도 분분하던데 새정치민주연합 동작을 전략공천 네네. 기동민 전 부시장 건 놓고 내부 논란 어떻게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불씨가 커질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보면 기동민 전 부시장 본인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네. 아직 기동민 전 부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아직도? 예, 최종적인 입장은 뭐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당 내에서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31명 연서명을 해서 예, 했죠. 전략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럴 거면 허동준 지역위원장을 공천 줘라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31명의 의원들이 오늘 다시 재차 성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 기동민 전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본인이 딱 잘라서 나는 못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게. 예. 들리는 소식통에 따르면은 이 기동민 전 부시장한테 그저께 이제 광주 광산을에서 개소식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제 기소식이 끝난 직후에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 본인 확인도 안 하고 했단 말이에요? 설마? 그런데 그 기동민 전 부시장한테 당 지도부가 광주 떠나서 이 서울 동작을에 전략 공천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이 김한길 대표의 전언을 모 당직자가 한 거는 어제 오전이라고 하고요. 네. 김한길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 거는 어제 발표가 원래 3시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10분 전에 기동민 전 부시장한테 전화를 했었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기동민 전 부시장이 지금 입장은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지금 전략공천은 당의 의결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동민 전 부시장의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인데 네. 좀 개인적으로 제가 기동민 전 부시장을 잘 알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주변에 많은 분들의 최적의 생각은 조금 더 명분과 원칙을 좀 찾는 그런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제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당 내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의 지도력에 대해서 6.4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당초의 예정은 내년 3월에 조기전당대회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아마 연내 전당대회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의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그런 좀 굉장히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네네. 광주 쪽의 전략공천 본인은 뭐 공부 더 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결국 나올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다? 예, 권은희 전 수사과장이 본인이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 본인도 직접 광주 광산을 재보궐선거에 뛰어드는 것이 결국은 그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그 진실 규명의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본인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을
이 재보선 공천에 끼워 넣겠다고 생각하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오히려 좀 뭐랄까요? 너무 이벤트적인 거 아닙니까? 좀 정상적인 사고, 상식적인 사고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패션 이벤트성이죠. 권은희가 그렇죠? 막 뜨니까 예. 한번 써보자는 건데, 저는 그런 사람들도 정치 자원으로 훌륭한 다듬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요.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고 2년쯤 있다가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 제대로 데뷔해서 절차 밟아서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아무튼 김한길, 안철수 라인은 뭔가 그 의외의 한 수이자 파격성을 신의 한 수로 착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어설픈 관전자로서 조금 듭니다. 일부에서는 당대표로서의 당대표로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요. 네네.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스스로 자꾸 단축시키고 있다. 뭐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그 짧은 한마디가 울림이 크겠군요. 네, 페니바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고요. 국제뉴스 브리핑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번만 더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남의 눈에 눈물 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 그러면서 천정배, 정동영, 공천 배제, 완전히 아직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한마디 했고요. 아까 금강에서 해서 영산강에서도 발견된다는 그거 어떻게 옮겨갔을까요? 제가 황준호 팀장한테 그랬더니 어떤 청취자분께서 이름을 까먹어서 죄송해요. 낚시꾼들 도구에 이렇게 포자 같은 게 묻어서 갔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동 수단이야 옮겨질 수단이야 많이 있겠지만 그게 가장 확실해 보이지 않나 싶고 대구 경북 지방의 오늘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 그거 얼마냐고 아까 했더니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역시 청취자 한 분께서 참 뉴스 브리핑은 아는필 기자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수백 명의 청취자분들이 만들어 주신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는데 64%였답니다. 상당히 높군요. 자,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여권 성향 안보 교육으로 대선 개입 논란을 일으킨 박생춘 국가보훈처장이 업무 보고를 하는데 예, 국가보훈처장입니다. 민주당에서 나라산 교육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2013년 국정감사에는 대선 개입을 주장하고 보훈처장 해임 요구와 고발 및 나라사랑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민주당에서 2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장을 검찰에 고발하여 5.16 쿠데타를 미화하고 야권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문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을 끝까지 두둔하며 야당 의원들을 자극하는데 민주당에서 국가보훈처장을 검찰에 이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를 이 공식 문건에다 민주당에 반대하는 교육을 했다. 이 고발 이유가 진짜 맞습니까? 네, 고발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고발장을 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허위 내용을 이렇게 적시해 되는 거예요? 허위 내용 아닙니다. 고발장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공무원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이렇게 추가로 또 고발할 때 이렇게 적시되어 있지 어디 민주당에 대한 반대 교육을 해서 고발이 됐어요. 지금 그렇게 뻔뻔스럽게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사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구청 이야기를 해보세요. 글쎄,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립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말씀드립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에 이어서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목소리를 높이는데 저는 국가보훈처장이요. 국회와 헌법을 능멸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국회에 업무 보고를 하는데 작년도에 국회가 예산 삭감을 여야가 합의해서 한 거를 마치 부당하게 예산 삭감을 당한 듯이 바깥의 보수층한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는지 자랑하려고 이거 한 거죠.
박생춘 국가보훈처장이 강기정 김기식 의원의 혈압을 잔뜩 높인 꼴. 또 한 사람 혈압약 먹게 될 지경에 이른 국회의원이 있었으니 같은 당 박병석 의원.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하는데 왜 유독 박승춘 처장만이 국회에서 자꾸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가? 그것이 국가보훈처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박승춘이란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국가보훈처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 문제나 또 갈등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지켜야 되는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대 보훈처장들은 애국의식이 없고 국가의식이 없어서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박승춘 처장 빼놓고는 아무도 국가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훈처장이었어요? 박승춘 처장보다 더 애국적인 사람들이 보훈처장 했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은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박생춘 처장 이렇게 해서 야당 의원을 3명이나 쓰러지게 만들면 혹시 바깥의 보수층한테 자랑하려고 이거 한 거죠. 그런 박생춘 처장 결국 쫓겨나는데 새누리당 소속常務위원장 정우택 의원. 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보훈처의 질의를 또는 업무 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기 때문에 오늘은 보훈처 처장을 비롯해서 보훈처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6시 37분 벌써 됐군요. 행간을 할 시간이 빠듯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참 없습니다. 윤재석의 국제 뉴스 브리핑 할 건데요. 윤재석 프레시안 위원이 저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어차피 이게 뉴스 브리핑을 하는 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나 우리 시각에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코너 이름을 윤재석의 국제뉴스 비껴보기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껴본다는 게 조금 본인의 의도가 정확히 잘 전달될 수 있을까를 조금 염려했지만 역전의 용사이시고 죄송하지만 지금 60이 넘으셨죠? 갓. 63살입니다. 아, 예. 그 경륜에서 나온 장명이기 때문에 그걸 100% 존중해서 윤재석의 국제뉴스 비껴보기로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누구는 확대경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상하죠. 누구라고는 얘기 못 하는데. 아, 네, 확대경도 참 좋은 것 같은데. 예. 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와 있는 게 국빈 방안이잖아요. 지금 갔죠. 아직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아, 이런 무능한 기자가 있나, 이게. 그런데. 내가. 예, 조금 이따 저녁에 가요. 아, 저녁에. 네. 오늘부터는 다른 거 빼고 핵심만 탈탈 털어서 가십시다. 예. 그 국가 원수들이 갈 때 클래스가 있죠, 급이. 예, 우리가 이제 항공기를 타면 또 클래스가 있죠. 퍼스트 클래스, 세컨드 클래스, 이코노미. 근데 이제 세컨드 클래스는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네. 이 국빈 방문 국가 원수의 방문도 클래스가 있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온 거는 그야말로 국빈 방문. 그러니까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그러고 최상.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더 실속이 있는 것이 오피셜 비짓, 그러니까 공식 방문 정도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실속 있게 하려면
실무 방문, 그야말로 일로 만나는 것. 그래서 그건 워킹 비짓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거의 뭐 남매급의 우위를 과시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남매? 예, 어쨌든 그러니까 누님과 동생이죠. 나이를 올제. 누님이요? 그럼요. 52년생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네. 시진핑은 53년생입니다. 아, 그러니까 한 살 차이로 누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뭐 그렇게 우위만 과시하려 온 건 아니잖아요. 실은 지금 동북아가 굉장히 긴박할 때 그렇죠. 한중 정상이 부글부글 끓는 그런 상황에서. 네. 근데 하여튼 이틀간 쭉 지켜보면서 보니까 참 이 한중 간의 유례없는 그런 상호 중요성을 인식하고 참 우위 돈독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건데요.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핵 문제 얘기 자꾸 하는데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 아닙니까 사실.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통상산업자원부에 문의했는데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죄송합니다. 네. 한국무역협회에다 처음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예. 일을 잘 안 해, 이 사람들이. 오후 4시에 왔어, 답변이. 근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과에다 물어봤더니 예. 거긴 일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김남규 과장이 김남규 과장. 답변을 하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작년도 대한민국의 10대 교역국이 어디냐. 네. 물론 중국이 1위인 건 아는데 예.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 1위인데 총 교역 규모 2,300억 달러. 이거는 우리 전체 교역 1조 1천억 달러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분의 1을 중국에 기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한. 그리고 연 8%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출초 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초과국인데 600억 달러를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더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일본한테는 계속 터지고 있고 중국에다가는 좀 남기고 있고 이거군요. 일본한테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원천 기술 같은 걸 가져오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교역은 어떠냐. 중국의 절반도 안 되는 1,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뒤로 일본이 950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60억 달러. 이건 뭐 다 기름 사오는 거겠지, 이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중국이 참 귀한 봉이네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봉이죠. 근데 이제 언제까지 봉일지 몰라요. 그러면 조금 있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우려되는 게 우리가 조선업 1위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조만간에 조선업 2위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 평판 TV 있죠? 예. 지금 서울이나 이 지방에 노래방 가면 다 하이얼 TV입니다. 싸고 좋으니까. 중국제? 네.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굉장히 우려가 되죠. 예. 네. 경제 문제는 일단 전문가도 아닌데. 다음을 하고 오늘 네. 어저께 한중 양국 공동성명 10개 항에는 일본의 자유권 확대라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예. 오늘은 언급을 했어요. 예. 한중 정상이. 예. 그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죠. 왜 일부러 공동성명에서는 빼고 오늘 둘이 같이 하면서는 스피치를 통해서 했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참모들의 어떤 전략이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시진핑이가 고수라는 걸 갖다가 증명하는 건데 이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회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그런 거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묘하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 특강 가가지고 쭉 임진왜란 때 말이야 우리가 참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합쳐가지고 일본하고 싸웠다. 예. 그런 식의 어떤 우회적인 표현을 하면서 생사를 같이 바쳐왔다. 이런 표현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럼 북한에서 굉장히 서운하죠. 그렇죠.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먹고 일본하고 싸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반도 실은 전체인데. 네. 오히려 항일 무장 독립투쟁기에서는 북조선 쪽이 훨씬 좀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해서. 그리고 또 이런 거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이게 뒤죽박죽 되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내년에가 이제 우리 지금 광복 60주년이고 하여튼 태평양 전쟁 종전 60주년 아닙니까?
70주년 아닌가? 70주년 죄송합니다. 치매가 오나. 근데 이 시진핑이 뭐라고 제안을 했습니까? 단독회담에서 내년에 공동으로 항일 70주년 기념식을 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 이벤트를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자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단독회담을 해놓고서 중국 관영 CCTV 이거 자기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살짝 흘렸더구만. 슬쩍 흘리니까 그걸 또 교도통신이 받아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죠. 굉장히 고수죠. 근데 그건 좀 반칙 아닙니까? 아니죠. 단독 정상회담 때 했던 얘기는 양국 합의되지 않으면 원래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처럼 불문율처럼 돼 있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약간 꼼수인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물론 사회주의 매체라는 게 뻔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체가 취재해서 보내겠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더라고. 시진핑은 이렇게 이걸 하자고 했는데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있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CCTV에 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그거 받았었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두 단독 정상회담에서 오간 내용이 리크된 거 아니에요. 리크된 거죠. 근데 어쨌든 뭐 두 사람이 참 오누이처럼 남매처럼 만났는데 뭐 그런 시시콜콜한 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역시 북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중국 측에서는 고집했고 우리는 북핵 불용 용서할 수 없다 이 단어를 쓰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그 단어는 못 썼어요. 어떻게 봐야 되죠? 그 단어 하나에 우리가 몰입하거나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맥락으로 볼 때 결국은 한중 정상이 맥락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겠다는 데는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뭐 자꾸 자지구레한 그 말싸움 가지고는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북핵은 허용할 수 없다. 이게 기조 아닙니까? 그것이 이 공동성명에 어찌됐든 들어갔으니 결국 북한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북한이 이제 우리가 뭐 핀치에 몰리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더 거센 반발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별 볼 일 없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을 이렇게 테이블 밑으로는 살살 좀 달개고 이런 유화 좀 이런 것도 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지금 아니 오늘은 아니더라도 지금 제 추정으로 볼 때는 최근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뭐 테이블 밑에서 달래고 뭐 빵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화하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굉장히 냉랭하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동양 삼국이라는 게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나이. 그런가? 그래요. 근데 자, 김정은이가 31살짜리 청년 아닙니까? 시진핑 입장 옛날에 김정일이 있을 때는 뭐 김일성이야 1세대 사회주의 추경 뭐 그건 거의 동료니까. 근데 김정일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거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31살짜리가 뭐 로드맨 같은 애 데려다가 말이지 뭐 농군하고 이런 놈하고 어떻게 상대를 하느냐. 그런 기조가 있다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사실 앞으로도 아마 잘 안 만나죠. 자네하고는 겸상 못하겠다. 그렇죠. 그래도 한 살 누이는 그래도 한 살 누나한테는 뭐 우리가 좀 볼 수 있지만 아니 그게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나같이 안 보이더라고. 난 한 살 차이인 줄 몰랐네요. 참 윤 의원은 별것까지 다 하셔. 나이까지 조사했어요. 어떻게? 시진핑이 저하고 같은 전공이에요. 화학과 출신이에요. 방금 지금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뭐냐 이거죠. 화학과 나왔는데. 됐어요. 누가 뭐지? 전공 꽝으로 봐.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계속 출범 때부터 정권 취임 때부터 강조했고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환영은 못 받았습니다만 드레스덴 통일 구상 이런 거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화답을 했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지지했죠. 근데 참 이례적인 게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드레스덴 구상 참 좀 허황된 거거든요. 까놓고 얘기해서. 알맹이가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북한 애들
신경만 건드린 건데 네. 그래도 시진핑이가 그걸 딱 지지한 거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냥 지지해줬다?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걸 갖다 공식 지지했다는 건 그거 예. 자체도 또 북한에 대한 압박이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말로 해야죠. 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죠. 멘붕. 한국말 아닌데. 브레이크다운. 예.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갑갑해지게 됐는데 네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이전에도 벌써 이제 불편한 신비를 드러내는 게 응? 북핵 포기는 없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우리의 병진 노선을 헐뜯는 것과 같은 백해무익한 처사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중국에다도 하고 하는 얘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간에 든지가 되면 무슨 짓을 못하냐. 아무튼 배짱 하나는 끝내줘요. 또 이랬잖아. 노동신문에서는. 네. 북핵 포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 그러니까 개꿈 꾸지 마라 이거지. 시진핑 박근혜. 저도 사실 말이 좀 거칠지만 북한 애들은 좀 심해요. 전 뭐 두 분이 비슷한 수준 같이. 그나저나 앞으로 북한 행보는 어떨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중국이 참 섭섭하게 했지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0 내지 90%의 경제를 중국에다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다 대거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타깃은 어디냐? 우리야? 그렇죠. 근데 그거 보도할 필요도 없고 어제도 얘기했죠. 그런 막 거 쏘고 이러는 거 그런 거 말이죠. 다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보도하니까 제가 신이 나가지고 더 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역시 뭐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언제 저 평양 주재 스웨덴 통신사하고 어떻게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 윤재석 위원하고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베에 대해서도 한중 두 나라 뭐 입장 표명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 둬야 할 대목 뭐 하나 골라두신 거 있습니까?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내년에 태평양 전쟁 종전 70주년 행사 같이 하자. 이게 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것으로 아주 압박이 세게 될 거고. 결국 이제 아베의 그 집단자위권 천명에 대해서 한중 양국의 공동 대응하자는 그런 어떤 표시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냐. 상당히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윤 의원님,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시진핑의 전매 특허 내지는 중국이나 그러니까 동아시아 현대사에 인접된 관련된 국가에 갈 때마다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 가가지고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러시아 푸틴한테도 그거 했거든요. 70주년 하자고. 예, 제국주의에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인 거지. 그렇죠. 그거에 맞서서 같이 싸운 70주년 같이 하자 그랬는데 푸틴이 그냥 심드렁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 이상해. 그거 하면은 우리가 내년에 한중러 해가지고 한중러. 하면은 굉장히 이벤트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시진핑은 뭔가 그림을 꽤 크게 그렸는데 푸틴은 뭐 맨날 유도복 입고 뭐 유도나 하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나 그죠? 아무튼 러시아에서는 그게 그냥 별 결론을 못 냈고. 그렇죠. 그럼 우리는 화답했어요 이번에 내년에 같이 하자고? 화답을 확실히는 안 했겠지만 안 했지만 그래도 중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리고 우리도 뭐 손해 볼 건 없잖아요. 그 이벤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때 엄청난 또 이벤트를 기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이 또 나오시고 뭐 할 게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공동성명 발표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죠. 하여튼 윤 의원님 나오시면 시간이 다른 때보다 2배쯤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청취자분들께 오늘 기쁘게 보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의원께서 저에게 사전에 보내온 원고의 맨 마지막에 앞으로 청취자 게시판에 올라온 청취자 댓글 중에서 답변을 하시겠다. 근데 오늘은 어떤 댓글에 대한 답을 준비해 오셨나요? 저는 그제 저녁 6시 36분에 물잡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그 청취자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약간 그 철자는 틀렸는데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아베의 집단 자위권 천명이 이것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다 찾으셨어요? 자기가 죽어서 또 그런 얘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리면 독도는 아직 100% 우리 땅이 아닙니다. 네네. 그렇죠. 뭐 국제법상으로 아직 명확히 된 건 아니고 예. 우리가 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네네. 저도 작년 5월에 갔습니다만 또 MB는 가가지고 또 뭐 한국령이라고 돼 있는 한자를 쓰다듬으면서 뭐 그 해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좀 비웃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 이 독도는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현재 국제적인 그 용어에 따르면 미 국립정보국 및 지명위원회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리앙크루 암초. 네네네. 그런 얘기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도 독도라고 할 수 없고 특히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맨날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모든 고문서나 지도에 보면 독도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은 무슨 작업을 하냐면 국제 기구에다가 계속 이걸 제기를 합니다. 국제 기구에다가 이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다라고 제기합니다. 그러면 네네. 잘못하면 우리가 불리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요. 이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며칠 지난 댓글에서도 시청자, 청취자분의 질문을 찾아서 이렇게 꼼꼼하게 답해 주신 점 깊이 저도 배우는 계기로 삼겠고 다음번부터는 윤재석의 국제뉴스 비켜보기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윤재석 기획위원이었습니다. 한 주가 또 마무리되는군요. 마무리 인사 말씀 올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17번 박예슬 전시회가 오늘부터 서울 경복궁 옆 통이동 서촌 갤러리에서 시작됩니다. 예슬이의 꿈은 화가였답니다. 20년 넘게 문화운동을 해온 서촌 갤러리의 장영승 대표가 예슬이의 습작들을 모아서 슬픔을 꾹꾹 눌러 참아가며 전시회를 준비했답니다. 그런데 이번 전시회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지만 끝나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전시회라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자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무기한 전시회라지만 형편들을 되신다면 이번 주말에 한번 들러보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예슬이 그림도 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뵙겠습니다.